제 인생의 복수전공 처음 발굴을 하게 된 것도 종로였고, 조선의 궁궐이나 한양도성이 제 그 부전공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복수전공이 된 곳이 바로 종로다. 끊이지 않는 조선시대 역사의 퍼즐판. 수년째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새로운 역사의 조각들이 나오니까요. 네, 지붕 없는 역사 박물관이 아닐까요? 종로거리 곳곳이 우리 역사가 숨쉬는 곳이고요. 현존하는 타임머신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전시도 다 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왕실팀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디부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 서울에 있는 궁 중에서 최고의 궁은 경복궁이죠.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전궁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거기로 가시죠. 예, 그러시죠. 그럼 경복궁으로. 네. 자금성은 지금 남아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궁궐이고, 경복궁은 자금성에 비하면 뭐 엄청 왜소한 궁궐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 30%도 채 안 되거든요. 고종 때 중건했을 때 경복궁이 7,481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실제 자금성이 한 9,800여 칸 되니까 자금성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자금성보다 경복궁이 훨씬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금성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경복궁, 창덕궁, 한양에 두 개의 궁궐을 갖추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궁정전에 오시면 꼭 봐야 되는 게 저 천장인데요. 저 용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임금이잖아요. 네.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그 요소가 용의 발톱입니다. 보통은 다섯 개입니다. 오절용이라고 하죠. 예, 오절용. 근정전의 용의 발톱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예. 칠조령은 보통 황제만이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청으로부터의 그 간섭을 좀 우리가 벗어나 보고자 하는 네. 그런 의도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용 색깔도 그러네요. 용용이 완전히 이제 황제를 아무튼 칠조령 같은 모티브가 경회루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예, 그럼 경회루 쪽으로 한번 가시죠. 경회루 잡상 한번 개수 보시면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세기가 많죠. 전체 11개입니다. 광화문보다 더 많네요. 광화문뿐만 아니라 중국 포함해서 네. 동양에 이 잡상을 얹은 어떤 건물보다도 네. 개수가 많은 게 경회루입니다. 9개 넘는 건물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경회루가 잡상 11개를 얹어놨습니다. 외부의 그 사악한 기운들, 네. 잡귀신들을 몰아낸다는 의미로 네, 네, 세운 네, 것인데,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서유기의 등장인물이다 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경회루에 잡상이 11개라는 건 대단히 좀 재밌는 그런 요소고, 예, 우리나라 건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잡상 개수다.
자세히 보시면 경진지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보니까 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글도 써 있고. 아마 이 선까지 여기서 넘어오면 정비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조고 뭔지 알 수 있나요? 아니 막 문양도 많은데요? 태조가 사랑하는 계비 신덕, 왕후, 강씨 있잖아요. 태조 5년인가 먼저 죽었죠. 근데 태조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원래 도성에다가 묘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를 써서 지금의 정동이라고 하는 데가 그게 원래 정릉이 있어서 정동이었죠. 그거 뽑아가지고 이방원이 너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못했고 아우에 돌아가셨고 또 비가 와서 이게 무너졌고 돌다리를 해야 됐고 그터에 있던 걸 갖고 와서 다리를 만들어. 근데 이거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놨잖아요. 지금 여기 다 보시면 다 거꾸로 해놨어요. 여기에도 미움이 들어가 있지 않겠냐. 그러네. 얼굴이 지금 이렇게 이게 얼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를 돌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사이가 나빴던. 일단은 세자 바로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 종묘와 더불어서 네. 중시했던 그런 시설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기운들을 꺾는 그러한 작업의 하나로 이 사직단도 공원화 작업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주변에 뭐 도서관들도 좀 있고 합니다만 사직단은 종묘에 비해서 변형이 많이 된 그러한 유산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 사직단을 복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제히에서 공원화가 됐지만은 국가사적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드라마 보면 뭐 종묘 사직을 보존하라 늘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종묘는 잘 되어 있는데 사직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느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의정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그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뭐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던 네네네. 그곳이요. 지금 저희가 발굴통에서는 정본당 위치하고 협선당 위치 그리고 내행당 위치까지 거의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뭐 핵심 건물 다 나온 거네. 다만 이 부지가 그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기도청이나 경력이 쓰였기 때문에 훼손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대 들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파내고 관을 매설하고 그래서 좀 많이 깎이고 핥힌 부분 훼손들이 있는. 있는 흔적들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를 관장하는 의정부는 여기 한 군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은 긴 그런 부분이 장소죠. 있어서 어떤 조선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런 의정부터가 시민의 한 삶으로서 참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 발굴 기대를 사실 하면서도 우려도 하고 그랬는데 보증 자료가 확보됐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굉장히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여기가 선생님이 직접 발굴한 청진지구죠, 청진지구. 청진지구. 지금 여기 큰 건물들이 다 발굴한 이후에 들어선 건물들이죠.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요 자세히 보시면 요 간격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가고 있어요. 대략 4m에서 왔다 갔다 해요. 쇼핑센터 만들 적에 기본 4m 단위로 다 짓고 규칙적으로 짓고 분양을 한 거죠. 여기 뭐가 있네. 이거 뭐야?
나무네? 여기는 보니까 막 수검댕이나 그을린 흔적, 나무가 불타는 흔적 아마 같은 게. 이거는 임진왜란 때 불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발굴했었을 때 이렇게 불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목탄이잖아요. 이제 불타서. 저러면 오래 가요. 아, 오히려. 그렇죠. 저건 이미 타서 반영구적으로 오래 남는데 저게 기낭 목재다. 그럼 썩어버리죠. 발굴하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시전 한 사람이 가게가 얼마나 크기를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4m 한 칸만 쓰는 거냐? 내가 돈이 많으면 4칸을 그쵸, 뭐 2칸, 뭐 그쵸. 3칸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여기 초석으로 4m 간격에 벽체를 하기 위해서 고매기를 둔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준으로 4m씩 잘라놓긴 했지만 그렇죠. 돈 많은 내가 2칸을 나눠 하겠어. 그럼 세금 많이 내고 2칸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유적을 보면 뭔가 나눠져 있지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좀 같이 그럴 쓰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아, 그렇구나. 사실은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그냥 야 신기하다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이게 의미가 있고 그런지 몰랐는데 더 알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혹시 또 딴 데가 또 있나요? 오히려 오늘은 공평. 공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놔도 세계적으로? 괜찮은 전시관이 아닐까. 아, 그래요? 이게 개인 건물에 전시관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빨리 가시죠. 시각적으로도 정말 크고 이 돌 자체도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죠. 좀 잘 사는 집? 양반집. 이때 양반집의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한선 같은 거 그런 건 없었나요? 있었죠. 특히 요 건물은 가사 제한이라고 해서 대구는 뭐 60칸 정도를 지을 수 있어요. 60칸. 근데 이제 서민은 10칸 이상을 못 짓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거기서 제한을 하냐면 기둥 높이도 7자, 8자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그리고 돌도 다듬은 돌 쓰면 안 돼. 현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조선시대 때 서민들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다고 보면 그거는 되죠? 저희가 실제 발굴을 했더니 뭐 한 40평, 30평, 20평 되는 집이 많이 나와요. 저쪽으로 가면서 저희 네, 얘기해 볼까요? 네. 근데 뭐 또 요즘 사는 거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평수가 넓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법으로는 2부 이하는 아니다. 그게 78평이에요. 작지는 않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78평 이하의 집들이 많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발굴을 했더니. 양인들도 노비를 소유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노비가 그 밑에 또 노비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비죠. 내가 노비인데 내 주인도 노비야. 한양 도성이다 보니까 과연 도성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양반 아니고서는 대개는 시전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공업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외고노비라든지 뭐 또 아까 얘기한 중인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야 이 한양 도성에서 살 수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노비가 노비를 또 소유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양반, 양린, 노비라고 하기엔 이 적어도 한양도성화는 굉장히 복잡했던 도시, 종로, 건축 모양도 다양하고 되게 낯선 공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삶의 군상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종로는 현대적인 것만 대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하면 과거하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이런 공간들,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그래서 또 이런 공간들이 여기 종로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 정체성을 살리고 또 홍보 효과도 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보았는데 그 속에서 우리 미래를 오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프랑스의 뭐 상겔리제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이 길 자체가 어떤 외국의 어떤 길보다도 절대
끌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료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왕실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길들은 상인, 일반 민중들인데 아주 냉정히 따져서 아직까지는 조선시대 때 상인이나 뭐 일반 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유통되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이 더 먼저 길을 연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럼 이런 공간, 남아있는 유적에다가 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빨리 잘 발굴해서 이 공간 속에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중요한 국가적인 시설들이 어느 순간 그 맥이 끊기고 우리 곁에서 잊혀져간 그러한 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뭔가 역사적 의미로 좀 거듭나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